안녕 친구들. 이 방송에서는 부동산을 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 이 아재는 국어도 못하면서 무슨 부동산에 대해 말해준다고 나서냐?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맞아. 국어를 문법에 맞춰서 완벽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 국어도 흔한 전문가들처럼 완전 전복도 못했어.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부동산을 한다라는 말 그냥 입에서 나온 건 아니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찾아낸 표현이라는 거를 알아주면 좋겠어. 원래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한다, 재테크를 한다, 배우려 한다, 사려고 한다, 관심을 가지려 한다, 뭐 이런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써야 맞겠지. 그런데 딱히 부동산에 대해 뭔가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냥 그저 부동산을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부동산과 관련된 뭐라도 하면 좋겠다. 꼭 집을 사는 게 아니라도, 꼭 부동산을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부동산이라는 걸 해야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각성만 하길 바라면서 생각해낸 표현이 바로 부동산을 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부동산 한번 해보자. 부동산 공부해보고 부동산을 사보기도 하고 아니면 사보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동산에 실망해보기도 하고 부동산에 기뻐해보기도 하는 거야. 이 방송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동산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아주 훌륭해. 자, 왜 부동산을 할까?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딱 분명해. 딱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는 거야. 굳이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부동산을 하려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면 되겠지. 흔히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그저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각이라고 하지 않겠어.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부동산이 자기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고민, 그리고 선택이 있어야 하는 거야. 부동산에 보면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무형의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것도 있어.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있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원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는 공간을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상가나 오피스 빌딩과 같은 상업용 건물도 있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도 있지. 주거용 부동산이면서 집이 아닌 땅의 가치에 투자하는 재개발 지역의 주택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은 것도 있어. 임대 수익을 노리는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 오피스텔 중에서도 아파트처럼 주거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아파텔 같은 것도 있어. 분양형 호텔도 있고 실버주택, 상가주택 등 생각보다 다양한 부동산이 있어. 자, 기본적으로는 주거형이냐 수익형이냐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 구분들을 넘나드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흔한 것들이기도 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는 거야. 우리는 일단은 이해하기 수월한 주거형 주택에만 집중해 보자. 아파트와 빌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주택 유형일 거야.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자, 아파트라도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그 전에 이후에 지어진 차이는 상당히 커.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살펴보면 2006년 2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에 아파트의 평면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자, 이전에는 뭐 국민평면이라고 하는 주공 스타일의 평면들이 대부분이었지. 자, 아파트에서는 평면이 좋은 단지가 인기가 많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니크한 아파트보다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지. 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수요가 풍부해서 황금성이 좋고 가격 상승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 사람들이 평면이 좋다라고 할 때 어떤 점들을 꼽을까? 좋다, 나쁘다는 뭐 취향이 반영된 그런 가치평가의 영역인데
공통적인 기준이 있긴 한 걸까? 좀 궁금하지? 맞아. 취향은 제각각이야. 다만 뭔가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는 취향이 있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같은 평면이라면 방이 많아야 돼. 요즘은 뭐 34평에도 알파룸 이렇게 해서 방이 4개까지 나오잖아. 당연히 방이 더 많은 집이 여러모로 좋은 거야. 수납할 공간도 많아야 돼. 빌트인 수납장을 비롯해서 뭐 현관 창고니 안방 드레스룸이니 그리고 팬트리라고 불리는 수납형 창고 같은 것도 요즘은 흔해졌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선호가 달라지는 거지. 포베이 판상형 설계 같은 구조도 중요해. 전면부에 구분된 공간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베이를 나누는데 최근에는 25평형 아파트에도 포베이 구조가 나오는 수준이지. 자, 포베이란 방, 거실, 방 이렇게 4개 공간이 나란하게 배치되는 거야. 전면부가 나란하니까 햇살 드는 면적이 그만큼 넓은 거지. 그리고 환기성도 우수한 판상형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야. 판상형은 판처럼 반듯해서 마통풍이 가능한데 실내가 좀 더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좀 지루하다는 단점도 있는 거야. 안방의 구성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야. 부부 욕실이 있느냐, 화장대 역할을 하는 파우더룸이 있느냐, 안방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해. 좋아한다는 거는 팔기 쉽고 팔기 쉽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주방이 디귿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더라고. 디귿자로 된 책상이 뭔가 일하기 편리하듯이 주방 일할 때도 디귿자 구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도 따지는 것 같아.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시설에는 특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가전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가격적인 영향도 주는 거야. 수요자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거지. 아파트에도 빌트인 시스템에 에어컨이 있는지,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오븐 등이 있는지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은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나 빌라도 많은데 테라스가 있는 주택도 인기야. 그리고 다락방이 있는 최상층도 인기지. 크게 나눠서 뭐 이런 점들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최신의 포인트라고 이해하면 좋겠어.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춘 집도 있고 몇몇 것들을 만족하는 집들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런 기준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거야. 당장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이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집을 사야 될 수도 있어. 부동산을 할 때는 현실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 앞으로 장만해야 될 집에 대한 걸 이해한다는 건 중요해.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하는 거니까. 자신이 찾는 게 어떤 부동산일까에 대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야.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거야. 오르기만 기대해서도 안 되고 내린다고 벌벌 떨 일도 없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부동산을 할 때 가격의 오르내림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가격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가장 기본적인 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는 법이잖아. 자, 여기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공성과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강력한 변수가 등장하는데 부동산, 특히 우리가 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이런 주거형 부동산은 기본 재화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하지만 규제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적용하고 있지. 시장에 수요가 많아도 정부 정책에 따라 그 수요의 규모가 급감할 수 있고 수요가 적었는데 정부가 지원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어. 공급도 마찬가지. 예컨대 정부가 디딤돌 대출같이 저리의 주택 구입 자금을 폭넓게 지원하면 그만큼 집살 여력이 증가하겠지. 반면에 DTI, LTV를 부리는 대출 규제가 강력해지면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가지고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게 돼 있어. 심지어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도 못하게 하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자, 공급 면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돼서 정부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요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 상승 요인도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새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데 주변에 가격이 높은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기존 아파트들도 그 가격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 일대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영향을 보이기도 하는 거야. 또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땅을 사들이는 조 단위의 보상금이 풀려서 그 지방의 수요층을 두텁게 만들지. 이 수요층 증가 역시 가격 상승 요인이잖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다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은 종잡기 어렵게 된 거야. 여기에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잖아. 그래서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영향도 많이 받아. 내 집은 그 자리 그대로인데 지하철역이 들어선다거나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면은 생활이 편리해져 가지고 몸값이 높아지겠지. 이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관계없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 호재에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는 어느 날 뚝딱 하고 들어서는 게 아니야.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전에 걸려. 검토되고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할 때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보다 세밀한 가격 변동 요인들도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크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을 찾고 지켜보고 자신이 타이밍을 설정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뭐 대출 조건을 맞추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까지 이해하길 바래. 부동산을 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벗어날 수 없어. 집을 살 때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재산세를 내야 되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부동산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있는데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넉넉하게 부동산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 금액의 10% 정도를 세금의 명목으로 감안해 두면 될 것 같아. 물론 우린 젊은 친구들에게 정부도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절세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늘은 부동산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다뤄봤어.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부동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게. 그럼 안녕!